우리 그 진성연구원 반응이 없으시네. 아, 시작한 건가요? 네, 진성연구원 아닙니까? 진성연구원. 네. 그 투자자들을 위한 진짜 진성연구원 라진성 KTB 투자증권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의리의 사나이. 그 작년에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니투데이 방송이 주최한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에서 건설 섹터 1등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주식초등학교에 모셨었는데 네. 예, 그 뒤로 저희가 거의 1년 만에 뵙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독립한 거 얘기 들으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의 의미로 한 번은 도와주시겠다 해갖고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성연구원, 라진성연구원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와이스트리 구독자분들도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원체 이제 부담스러워하셔가지고 또 바쁘시니까. 예. 저는 그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초등학교 나오셨을 때 실수요자 대책이 나오면 건설주를 사라. 네. 그때 방송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딱 그거였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네. 오, 많이 올랐어요. 네. 올해도 보니까 뭐 코스피 한 13%, 14% 요 정도 오르는 사이에 건설주는 업종이 한 36%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저 거의 안 좋았을 때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맞아요. 올라왔으니까 예. 네, 많이 올라왔죠. 개별 종목으로 따지면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대형주들도 지금 뭐 신고가 가는 것도 네. 되게 많잖아요. 그 배경에는 좀 뭐가 있다고 일단은 총평을 좀 해줘요. 총평. 총평은 네. 결국에는 정책적 이슈가 가장 컸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왜냐하면 저희가 뭐 다른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네. 뭐 이제 뭐 저희가 작년에 왔으니까 뭐 작년 내에서 그렇고 뭐 올해 연초에도 그렇고 로직은 똑같았는데 사실은 주가가 크게 반응을 안 하다가 일단 처음으로 한번 딱 반응을 보였던 데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교체된다는 이슈 나왔을 때 그때만 빡 그때 떴었죠. 한번 빡 튀었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펀더멘탈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 정책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었다. 예.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교체되는 게 뭐 해결책이냐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리스크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인지가 됐죠, 사람들에게. 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정부의 가장 큰 뭐 피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가장 크게 눌려 있었던 업종이 그렇죠. 네. 건설 꼽혔었고, 그게 정권 후반기에 정책이 이제 180도 좀 달라지면서 이제는 되겠구나. 그러니까 달라졌다기보다는 예.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좀 심어준 거죠. 심어줬고 물론 그 이후로 해서 뭔가 많이 뭐 물론 이제 뭐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기조 변환이 크게 일어난 것도 분명하긴 하지만 일단 그 이슈가 나왔을 때는 그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보지 않았던 걸 보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나 뭐 업황이나 이런 거는 그 전에도 굉장히 좋았었고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우리가 전망은 했는데도 안 보고 있다가 센티멘털도 안 좋았었고. 센티멘트 워낙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슈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 펀더멘탈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정상화되었다 지금은. 네.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래도 건설 섹터 애널리스트를 모셨으니까 좀 부동산 시장도 보시긴 보시잖아요. 그렇죠. 좀 부동산 시장 자체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제 좀 이렇게 잠잠해질 건지 아니면 완만한 상승세라도 계속 이어질지.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좀 공식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냥 뭐 제 생각은 이제 뭐 히스토리컬리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에 이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의미 있게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국내 변수로는 사실 그런 영향을 잘 받지 못하거든요. 이제 해외 어떤 금융 리스크, 금융 위기 이런 때 이제 좀 크게 좀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고요. 국내 이슈는 사실 잘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도 뭐 일시적으로 멈추는 정도의 수준.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이슈는 글로벌 경기에 따라 좀 달려 있지 않겠느냐. 근데 사이클 상으로 보면 조만간 한번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조만간 온다는 거는 뭐 금융위기라든지 글로벌 샥이 좀 한번 올 충격. 충격. 예. 그렇죠. 네.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이 뭐 한 1, 2년 아니면 2, 3년 새 한 번 정도 올 수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뭐 당장 올해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라고 보면 뭐 좀 집값을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집값이 조정을 받냐 안 받냐,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것 같냐 떨어질 것 같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최근에 좀 관심 갖고 분석하고 보고 있는 건 자산 가격이라는 건 항상 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데 이제 곧 다운 사이클이 온다면 이 조정의 폭과 조정의 기간은 어떻게 될 거냐. 요게 이제 저의 관심사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부동산 사이클을 봤을 때는 보통 5년에서 8년 정도의 상승 시기, 하락 시기를 네.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워낙 학습도 되고 네. 유동성이 풍부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정 국면이 온다면 네. 그거에 대한 폭과 길이가 굉장히 관심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이제 한 3년 뒤쯤이면 이제 공급 물량들이 좀 많아지는 그렇죠. 또 예.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모든 이슈, 현상에는 딱 하나의 이유로만 네. 뭐 어떤 영향을 받기보다는 좀 복합적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예. 때마침 또 글로벌 경제 얘기가 왔는데 또 때마침 공급이 굉장히 수도 늘어날 수 있는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또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관심사예요 저는. 예. 뭐 저도 조금 생각드는 게 이게 좀 배추 가격에다 빗대면 좀 부적절한 비유일 수도 있기는 한데 항상 배추가 많이 모자라다, 수요가 많이 는다, 가격이 많이 뛴다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배추를 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 그 다음에 이제 배추가 풍년이고 가격이 푹 떨어지고 이거 막 반복되는데 부동산은 물론 이제 사이클이 훨씬 더 깁니다만 지금 막 공급 대책 하는 게 당장은 안 당장은 나오겠지만 영향이 안 나오는 거죠. 예. 뭐 김현미 전 장관은 그 뭐 붕어빵의 비유를 하기도 했었고 당장은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한 3, 4년 뒤에 엄청난 또 공급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약간 그게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는데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진짜 한 5년, 10년 보고 청약통장 쟁여놔 갖고 한 방에 딱 청약 넣어 선거하면 한 5억은 벌 수 있다. 근데 그 사이에 집값은 5억 이상 이미 올라 있고 약간 이런 사이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결국에는 사실 이게 이제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하게 바닥과 고점을 예측하면서 이걸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포지션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집을 언제 사야 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필요할 때 사고 네. 내가 예측치 못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칭하고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느냐, 출구 전략은 뭐냐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질문 뭐 벌써 2, 3년 전부터 계속 지금 집 사야 되냐 얘기를 많이 질문도 받고 그거에 대한 뭐 답변, 출구 전략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액션 취하시는 분 많지 않으시거든요. 고민만 계속 하는 그 사이에 집값은 계속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지금은 정말 여기서 더 오를 거냐 말 거냐라는 거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네. 거의 어깨 이상 올라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깨. 예. 근데 필요하면 사야죠. 필요로 하면 내가 이제 이게 효용의 개념인 건데 내가 지금 일단은 그렇죠. 예. 집을 사는 게 정말 그냥 단순 투자의 개념, 나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뭐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그거와 함께 내가 전세와 월세로 사는 것보다 집을 사는 거에 대한 효용이 더 크다면 일단은 사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했지만 항상 자산이 내가 오늘 샀는데 내일부터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뭐 10에서 20% 정도 집값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어느 국면이든 간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하고 내 캐시플로어가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다. 만약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5년에서 8년 정도는 이 빠지는 구간에서 그 캐시플로어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이제 매입을 하시고 대신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집값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1급지보다는 2급지를 일단은 사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나중에 집값이 빠지는 국면 때 갈아타기 전략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왜냐하면 2급지보다 1급지가 더 많이 빠지고 그러면 어쨌든 내 집값도 빠졌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1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비용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합산하면 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의 예인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포지셔닝을 취해야 되냐, 이런 집값의 변동에 자산 가격이 변동할 때 네.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냐,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지금 사야 되냐, 내년에 사야 되냐,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요것보다는 필요하면 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 자산의 가격이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 주식도 그렇잖아요. 느끼더라도 예, 느끼고. 주식을 사야 빠지면, 뭐 우리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로 주식은 빠지니까 빠질 때 공부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들고 있어야 오르면 오르는 거에 대한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거고, 빠지면 이걸 어떻게 전략을 펼쳐 나가야 되는 거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포지셔닝을 취하는, 그게 훨씬 더 뭐라고 할까,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내 바구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주식이라면 예.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긴 한데, 부동산이라면 내 삶.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 투자의 수단일 수도 있고 거주의 수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집이라는 거는. 네. 저도 그래서 그 본인의 수요에 의한 한 채는 필수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전세 살다가 남 전세값 올려주는 그 속도가 내 소득 증가 속도, 소득을 쌓아서 올리는 그 자산 증가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참 네. 상승 구간이라서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돌이켜 보면 2014년 뭐 한 하반기부터 집값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예.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뭐 몇 년? 5, 6년, 7년. 네. 예. 근데 이제 불과 그 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 빠지는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들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는 건데, 항상 꼭 상승만 하진 않는다. 자산이라는,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어떤 그 포지션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할 때 글로벌 경기도 같이 봐야 된다. 글로벌 경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전 세계적으로 풀린 그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 집값은 세계적으로 상승률로 따지면 뭐 상위 10위 안에도 못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글로벌 공통적인 상황인데, 예. 2030 세대들이 최근에 집을 많이 샀어요. 포모 현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미국도 지금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의 한 50%가 밀레니얼 세대들이 네. 대출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글로벌리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네. 미국도 지금 30년 모기지 금리가 거의 이제 최저점에 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일단은 우리나라는 지금 규제가 좀 있으니까 사실 이제 대출 받기 좀 만만치는 않지만, 네. 집을 사기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빚을 낼 수 있으면 사기 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글로벌리 이제 20대에서 40대 구간에서 집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좀 악화되고,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면 또 어떤 그 상황이 닥칠지 예측하기 좀 어렵고, 실제로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굉장히 주택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더 초호황인 상황인데, 임대료를 못 내는 사람들, 그다음에 모기지 금리에 대한 이자 상환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뉴스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유예 기간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네. 임대료를 못 내고 이자 상환을 못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유예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금리가 낮은 구간이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구간에 사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네. 이게 이제 어느 순간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정부에서 이건 이제 어쨌든 빚인 거잖아요, 개인에게는. 이걸 정부가 예. 계속 그거를 책임져 줄 수는 없기 탕감해 때문에.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예. 이게 어느 시점에 한번 문제가 된다면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고요. 예. 그렇죠. 항상 그 레버리지라는 게, 네. 이 뎁트 문제는 사실 경제가 성장해 나가고 규모가 커질수록 계속해서 더 문제의 크기는 이제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이제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그때 어떤 경험을 토대로 네. 이제 정부가 굉장히 건전하게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이 똑같진 않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비해서 뭐 서브프라임 같은 약간 저신용자 대출 양은 훨씬 더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고. 그리고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철저하게 그렇죠.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상황은 다르지만, 네, 그래도 좀 모니터링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약간 진짜 진성으로 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헤드라인 뽑을 필요도 없게끔, 뭐 사라 팔아라, 지금은 살 때나 막 팔아야 할 때나 막 이렇게 또
크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이야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혀드립니다. 우리 라진성 연구원의 진성 조원이었고요. 그 참 매일매일 라진성 연구원이 그 KTB 투자증권 그 건설 인사이드, 네. 그렇죠? 건설 부동산 관련된 뉴스들이라든지 그런 거 다 이제 취합을 해서 매일매일 자료를 내고 계시니까 그거는 KTB 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네. 보실 수 있죠.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런 좋은 루트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그 혹시 텔레그램 그 네네. 라진성 연구원이 텔레그램 방 통해서 부동산 관련된 뉴스들 정보들 이렇게 네네. 전달해 주는 거,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가셔도 아, 되나요? 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제가 그러면 댓글로 네네네. 텔레그램 방 주소를 남겨드릴게요. 왜냐면 거기서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기사 전체를 보기엔 좀 부담스럽지만 약간 인포그래픽 같은 것들을 요약해서 보내주셔서 그쪽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약해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에피타이저 오래 먹었네요. 에피타이저. 사실 그 전에 작년만 하더라도 건설주에서 PBR 1배는 꿈의 숫자였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 0.3배, 4배 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막 건설주 목표 주가가 PBR 0.5배 막 이렇게도 나오기도 했었고, 지금은 상황이 어느 정도가 있죠? 지금은 이제 좀 뭐 종목들마다 조금 이렇게 다르긴 한데 뭐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0.8배 정도 0.8 레인지. 정도? 네. 그죠. 아직은 그래도 이제 순자산 가치는 못 와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뭐 0.3배, 4배에서 0.8배가 됐기 때문에 거의 2배 오른 거죠. 그때부터 쭉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비싸졌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 구간이긴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네. 제가 그래서 그 찾아봤어요. 건설주 이제 업종 기준으로 PBR 1배를 상회했던 시기가 많았나? 아니면 지금이 이상하리만치 저평가인가 보니까 PBR 1배를 상회했던 때가 2011년 해외 플랜트 좀 수주가 잘 됐을 때 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LTV 확대했을 때 하고, 문재인 정부 초반 그때 2018년쯤이었네. 뭔가 대북 협력 네네. 강화하겠다면서 이제 거예요. 건설주 네. 좋았을 때, 그때 제외하고는 조금 장기간 PBR 1배 아래에 있었더라고요. 네. 그거 좀 그냥 만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PBR 1배 미만이 예, 일반적인 그러니까 순자산 현상이다. 가치만큼 또 평가를 못 받는 현상이. 뭐 이제 과거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건설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순 자산에 대한 가치를, 그러니까 건설업이 이제 청산 가치가 그렇죠. 청산 사실은 가치죠.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니까 네. 뭐 무조건 청산했을 때 1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북밸류로 1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조금은 다를 수는 있죠. 다를 수는 있지만 뭐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뭐 단순하게 얘네들의 북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딱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ROE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수익성이라든지 수익성의 추세, 그러니까 그 이익의 추세가 네. 좋아지느냐, 이익의 질이. 네, 이익의 질이 좋아지느냐, 추세가 우상향하느냐, 이 부분을 좀 많이 보죠. 왜냐하면 건설업이라는 게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자산을 많이 보유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예, 분양해서 파는 비즈니스를 어쨌든 현재로서는 하고 있으니까. 네. 예. 그럼 그 비즈니스 한번 볼게요. 그 사실 이제 건설업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해외 인프라라든지 뭐 엔지니어링 수주, 해외 네. 수주 하고 국내 주택 사업, 이렇게 좀 양분해서 보자면 네. 그걸 볼 수 있죠. 요게 이제 현황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좀 나눠서 볼까요? 이제 크게 보면 어쨌든 국내 해외인데, 이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주택에 대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익의 대부분이 주택으로, 국내에서도 뭐 토목이나 뭐 플랜트보다는 주택에서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그냥 주택이랑 해외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주택은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 청약시장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주택 공급이 2018년을 바닥으로 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보다는 증가할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은 굳이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2018년 바닥 찍고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이제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2022년, 3년, 2023년까지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익이 우상향할 거예요. 매출이나 이익이.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매출은 우상향하는 게 너무나도 가시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네. 이익은 어떨 거냐? 그럼 지금 같은 청약시장 분위기에서는 이익도 수익성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분양이 워낙 잘 되니까. 그러니까 뭐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건설사가 좀 우위에 있을 수도 근데 있고. 그거는 조금 이제 허그랑 이제 만약에 네, 이제 네. 이게 투기 있던 그 조정 지역에서는 허그에 대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뭐 꼭 건설사가 우위에 있다라고 좀 말하기는 사실상 어려운데 분양가 승인이 예. 필요하니까요. 뭐 지금 정도의 어쨌든 분양가라면 건설사들이 이익을 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이제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택은 향후 2년에서 길게 보면 3년까지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해외는 잠시만요. 네. 해외 쪽 넘어가기 전에 네네네. 국내 주택 사업의 어떤 이익률 측면 하나만 더 이제 최근에 궁금한 게 생겨서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렇죠. 그 질문이 많으시죠. 그죠? 네. 철근 가격도 많이 올랐다 하고, 시멘트 가격도 올린다 하고, 뭐 올린 것도 있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몇몇 기사들을 보면은 뭐 철근을 못 구해서 안달이네, 차라리 장마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둥,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런 조금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건설사 주택사업 부문에 이익에 악영향을 줄 거냐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을 좀 열어봐서 네. 뭐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좀 체크해보고 분석해보는 바에 의하면 수익성이 그렇게 크게 영향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왜냐하면 네. 이제 워낙 이제 그런 관련된 이슈들이 많고 언론에서도 자극적으로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네.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일단 크게 보면은 이제 공공이랑 민간이랑 발주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눠서 나올 텐데 공공은 그 공공 계약에 대한 공공공사 규정에 보면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러니까 100분의 3 이상 변동이 생기면 위든 아래든 그 계약 금액을 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반영을 좀 해주죠. 반영을 해. 그래서 물론 뭐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이 10% 올랐으면 10% 계약 금액이 올라간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분명히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있고 민간 공사회 같은 경우에도 100%는 아니지만 표준 계약서상 보면 그 원자재 가격 인상 내지는 물가 상승에 대한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도급 증액에 대한 관점에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큰 펀더멘털 훼손을 가져오기는 쉽진 않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일단 이제 가장 대표적인 철근을 좀 말씀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건설사들이 원자재에 대한 계약을 맺을 때 예를 이제 철근을 가장 문제가 된 철근을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제강사랑 이제 계약을 맺을 거잖아요. 예. 그 자재 조달을 위해서. 그러면 뭐 이제 뭐라 그럴까 월간, 뭐 분기, 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양하게 계약을 맺는데 대부분 이제 많은 비중이 이제 연간 계약을 맺어요 연초에. 네. 그러면 이미 뭐 이제 대형사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중소형사도 그렇고 연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지금 연중에 변동되는 가격은 일단은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스팟 가격보다는 그쵸? 계약 가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 이미 연초에 제강사들도 이 흐름을 알고 있고 전망이 되니까 이미 네. 어느 정도 올린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다 이미 그 건설사들도 공사비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미 이제 연간 계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연중에 변동되는 가격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라 하기보다는 그래서 이게 이 가격이 인상되는 게 네. 크게 뭐 수익성의 훼손을 가져오기는 현 시점에서 이게 만약에 뭐 연말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네. 또 내년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MOU를 다시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장기화 여부를 봐야 되는구나. 그죠. 장기화 여부를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내년에 주택시장이 지금처럼 좋으면 충분히 분양가에 또 전가가 돼요. 전가시키고. 근데 이제 내년에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아직은 불확실하니까 예. 일단은 그 장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 중요한데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고 문제는 가격 인상보다는 자재 조달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공기 지연 요게 이제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격이란 부분 아까 쭉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충분히 내가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한데 네네네네. 조달이 안 돼 버리면 진짜 이게 이제 스탑이 될 수 있는 거죠 공사 현장이. 그럼 공사 비용이 더 또 올라가게 그렇죠. 되고. 왜냐하면 이제 공기를 못 맞추게 되면 그 이제 계약서상 뭐 아마 대부분 데일리로 그 페널티를 물게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요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어떠냐, 이 영향이 좀 어떨까라고 보면 사실은 지금 이제 원자재
건설사들의 원자재 가격 중에서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포션이 엄청 크진 않아요. 네. 현장에.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나름 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철근하고 시멘트인데, 그러니까 철강류, 예. 뭐 철근 H빔, 뭐 철강류들하고 이제 음. 시멘트인데, 일단 좀 시멘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시멘트는 공급 과잉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수요에서 공급이 부족해서 조달이 안 된다라는 일단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다 네. 물론 네. 일시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전기 보수라든지 아니면 뭐 이 운송 수단의 영향, 뭐 레미콘사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뭐 잠깐 뭐 이제 재고 물량이 확 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급 과잉 산업이기 때문에 현재 정도의 수요로는 쇼티지가 장기간 나올 수 없는 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멘트는 여전히 시멘트는 공급이 좀 많은. 훨씬 많은 산업이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가격 인상 부분 있잖아요. 시멘트는 이거는 이제 저희는 연내 가격 인상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시멘트 가격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작년 말에 시멘트 회사들은 레미콘 회사한테 가격 어느 정도 올리겠다라는 공문을 다 발송을 했고요. 네. 그 일부분 그래서 이제 일부 시멘트 회사들 1분기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고 예. 아마 이게 오피셜리하게 연내로는 뭐 인상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뭐 최근에 뭐 어떤 그렇게 갑자기 불거진 이슈는 아니다. 이미 작년부터 올해 가격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전망이 됐었고 반영도 다들 되고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예. 하고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쇼크에 따른 조달 문제도 사실은 시멘트 회사에서 시멘트라는 그 산업상 이게 쇼티지가 나기 어렵다라는 거고 이제 결국엔 철근인데 철근은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제 요게 철근 잘 보시면 네. 제강사들이 건설사랑 직접 계약하는 건설량 물량이 있고 네. 유통 대리점하고 통해서 이제 통해서 보내 나가는 유통량이 있어요. 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게 이제 가격이 똑같았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제강사들이 건설량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유통 대리점향 유통량에 대한 가격을 많이 올렸어요. 예. 그러면 일단 알려지는 바로는 10대 건설사 정도 레벨에서는 그 제강사랑 직접 계약을 해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크게 뭐 영향이 많지 않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유통 대리점하고 계약을 맺는 중소형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아. 조금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일단 가격도 많이 인상되어져 있고 유통 대리점들이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예. 물량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음에도 조금 조절하는 경향도 좀 있고 쟁여놨다가 파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유통 대리점하고 계약을 맺는 건설사들은 조금 이제 조달 문제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유통 대리점하고 계약을 맺는 중소형 건설사의 기준은 어느 정도? 그게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순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대형사들은 다 이제 직접 그 제강사랑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으니까 큰 네. 영향은 없고 일부 이제 중소형사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JS&D 같은 애들은 GS 건설하고 공동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향이 별로 없고. 네. 그다음에 IS 동서도 뭐 최근 시총을 보면 뭐 중소형사라고 봐야 되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예. 얘도 동국제강하고 직접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만 돼도. 조금 건설사들마다 조금 이제 그 어느 정도 또 밀접한 왜냐하면 이게 이 건설업이라는 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오랜 기간 파트너가 있고 원자재가 빠졌을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오랜 기간 협력을 맺으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수준의 건설사라면 유통 대리점하고 계약을 맺어서 유통 대리점하고 계약을 맺는 건설사라고 하더라도 현장에 스탑될 정도의 예. 그 자재 조달 지연이 그게 크게 체크가 되진 않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부분도 이제 얼마나 장기화될 거냐라는 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 어쨌든 근데 이제 인상이 됐으니까 그리고 네. 이제 이게 연간 계약도 있지만 뭐 스팟 계약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아마 뭐 저희가 볼 때는 뭐 많아야 1에서 3%포인트 정도의 원가율에 대한 그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네. 하지만 그게 뭐 펀더멘탈 전체를 훼손시킬 정도의 큰 규모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별로는 어쨌든 1에서 3%포인트 정도의 변동성을 좀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사실 저도 기자지만 사실 투자자분들이 그 언론의 어떤 헤드라인 자극적인 소재에 좀 속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시멘트 업계 출입하는 후배 기자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야, 정말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냐? 막 무슨 뭐 이거 뭡니까? 레미콘 차량이 부족하네 막 이런 기사들 많이 떴었잖아요. 그 물어보니까 이 시멘트 관련 업계
협회가 단합이 잘 된대요. 그렇게 단합이 잘 돼서 이번엔 한번 우리 가격을 인상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기자들한테 조금 이런 식의 릴레이션십도 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시멘트는 기본적으로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인상이 안 돼서서 네. 이런 이슈 없이도 이미 작년부터 이 가격 인상에 대한 올려야 되는데 부분에 충분히 왜냐하면 이미 레미콘 가격 인상을 했거든요 작년에. 네. 그러면 당연히 시멘트도 따라서 올리는 게 맞고 유연탄 가격도 최근에 좀 많이 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유연탄. 네. 그것도 조금 이제 시멘트 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죠. 가격 인상에 대한 그 근거로. 예. 오르지 않은 원재료 가격이 없으니까. 네. 일단 그래서 그게 장기화되는지도 지켜봐야 되는 거고 현장에 조달에 문제가 생기는지도 조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가격보다는. 근데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 가격하고 조달이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현재 시점에서는 조달이 잘 되냐 안 되냐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조달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장이 돼 있어서 익숙한 건설사들 정도 레벨에서는 조달이 잘 안 돼서 현장에 서 있는 건설사는 아직은 안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기화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장기화의 기준을 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뭐 한 연말까지? 글쎄요, 그거는 이제 워낙 조금 이슈가 돼서 네. 그거는 이제 뭐 워낙 개별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조금 뭐 개별로 또 상황이 달라서 뭐 딱 언제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일단 올해 연말까지 계속 지속이 되면 네. 한 번 더 좀 깊게 좀 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또 내년에 단가 계약도 해야 되고 새로 그 당시에 계약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주택 시장이라든지 또 봐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 원자재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주택 말고 다른 뭐 플랜트나 해외 쪽 공사는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국내만 오른 게 아니라 글로벌리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 해외 플랜트 하는 데는 어떠냐라는 이제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건설사들마다 대처 방법이 좀 다른데 뭐 특정 건설사는 이제 가격이 이제 워낙 우리가 이제 그때 한번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턴키 계약이라고 있어요. 해외는 대부분. 그러니까 입찰된 금액 안에서 모든 걸 다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고스란히 그 계약 금액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건설사는 아예 코스트 플러스 P 방식의 수주만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코스트 플러스 P 방식은 모든 비용은 다 발주처가 정산해주고 그냥 적정 수준의 P 이익만 마진만 좀 챙겨주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이쪽으로만 계약을 하는 회사가 있고 또 하나 회사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해외 쪽으로 많이 포지션이 열려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는 우리가 이제 그 입찰 넣을 때 테크니컬이 있고 이제 커머셜이 있는데 커머셜이 이제 가격을 넣는 입찰이거든요. 그 테크니컬 이후에 커머셜 입찰 들어가는데 비딩에 들어가는데 테크니컬이라면 어떤 설계 기술 이런 쪽에 대한 설계와 부분. 관련된. 근데 이제 커머셜에 대해서 입찰을 넣을 때 이미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 A가 발주가 뜨면 거기에 대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필요한 원자재 관련된 그 협력 업체들하고 다 이미 얘기가 돼요. 가격을. 가격을 반영해서 입찰에 넣기 때문에 이미 그 가격은 어느 정도 고정 금액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가격 인상에 대한 영향이 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그 협력 업체가 조금 더 책임이 좀 있는 상황이고 물론 뭐 100% 다 협력 업체한테만 다 뒤집어 씌울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준계약서 상에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발주처하고의 어떤 체인지 오더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직접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 원자재가 오르면 10%를 그대로 건설사들이 다 받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이게 원자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무리 이제 대부분 다 협력업체들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원자재 조달을 받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원자재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 거죠. 회사도. 이거 회사 이름을 얘기를 안 했어야 되나? 어쨌든 했는데 자기네들이 제일 노출 포지션이 큰 자재가 이제 구리라는 거죠. 구리. 근데 그 구리가 순수하게 해칭이 필요한 비율이 한 0.1%밖에 안 된다. 0.1%. 1%요? 그러니까 해칭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직접 노출되어 있는 그게 많지 않고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접하는 것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그렇게 막 아직은 크진 않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 해외 쪽 이야기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국내 쪽 사업 말고 네네. 해외 쪽 수주 동향은 좀 어떤지도 좀 알려주세요. 해외는 아까 그 제가 말씀했던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화면을 같이 한번 보면서 네. 이야기를 할까요?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중동 지역의 발주 전망치입니다. 이게 네. 제가 자료가 4월 달인가 네. 썼던 거라서 조금 이제 레깅이 있긴 한데 어쨌든 보시면 2020년도는 실제치예요. 그러면 확실히 제일 마지막에 토탈 라인 보시면 맨 밑에 많이 이제 평년 대비 좀 줄었죠. 예. 실제로 건사들이 발주처 발주한 금액과 건사의 수주한 금액이 과거 대비해 보면 많이 줄은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게 코로나 영향이 좀 컸다라고 예.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21년도하고 22년도는 이제 전망치인데 전망치 확실히 이제 레벨업이 되어져 있죠. 작년 대비해서는. 예. 근데 이제 저거는 이제 저 숫자가 그대로 발주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저 숫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실제로 계약이 온고잉 되고 있는 거. 프로젝트가 이제 발주가 나와서 입찰에 들어가서 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 합산된 거기 때문에 네. 뭐 계약이 오래되면 올해 반영이 되는 거고 내년에 계약이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숫자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의 포인트는 저 숫자에 집중하지 마시고 트렌드가 이제 좀 더 과거보다는 확실히 이제 발주처들이 발주를 내려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해외 쪽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시장에서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탄소 중립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일 관련된 프로젝트가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거기 이제 테이블 보시면 오일 쪽 보시면 예. 2021년도 숫자가 좀 많아 보이긴 한데 저거 밑에 보시면 스토리지나 운송 쪽에 예. 관련된 크펙스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아니고 다운스트림하고 업스트림의 규모는 그냥 평년 수준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신규 오일 리파이너리 쪽은 발주가 이렇게 발주처 입장에서도 크게 뭐 발주를 늘릴 계획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나 생각해 볼 거는 탄소 중립 얘기 많이 나오고 원유에 대한 그 부분도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당장에 줄일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 그 다운스트림하고 네. 업스트리밍 살짝만 좀 업스트림은 이제 일단 그 이제 오일을 예로 말씀드릴게요. 업스트림은 기름 뽑아내는 거. 네. 네, 다운스트림은 뽑아낸 기름을 정제하거나 정제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오일은 이제 사용량이 점차 줄 거라고 이제 예상은 하는데 네. 단기간에 줄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오일 원유보다는 탄소를 덜 배출하는 네.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건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게 뭘까? 어떤 에너지 원일까라고 추측을 해보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스, LNG라든지 이런 가스하고 원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딱 그러면 이제 발주처의 이제 발주치 예상치를 보시면 네. 확실히 가스 쪽은 이제 평년 대비 광장이 이제 발주를 많이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발주가 나와서 발주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확실히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거의 뭐 21년은 20년 대비 10배 이상. 네. 근데 이제 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해에 다 나오는 숫자는 아니다라는 부분은 감안하시고 추세를 보시는 게 추세를.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럼 중동 산유국 입장에서는 기름만 팔아서는 이제 어떤 그 국가를 유지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예. 중장기적으로 갈수록 그럼 이제 얘네들도 기름을 뽑아서 뭔가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케미칼입니다. 저희가 이제 페트로케미칼 다운스트림이라고 부르는데 네.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거. 네. 거기도 보시면 이제 확실히 과거보다는 추세가 좀 늘어나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발주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그 발주처들의 어떤 흐름도 그거에 부합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수준은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 실제로 파이프라인들이 나쁘지 않아요. 올해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들마다. 그래서 해외 쪽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 갖고 봐야 된다. 라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해외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저는 굉장히 이제 그 부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유가도 뭐 지금 뭐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예. 저는 당분간 뭐 70불대는 충분히 유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어떤 발주 컨디션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발주처들이 또 작년에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들을 발주 많이 못했어요.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지금 나오는 것들. 연초에 다시 이제 우선순위 매겨서 네. 1번부터 쭉 이제 발주가 나올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걸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자료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네. 그 파이프라인인데 네. 그 중에 이 사우디 줄루프라고 있어요. 이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거. 아 여기 있는. 예, 그게 사실은 올해 나올 게 아니고 원래 계획상에는 내년에 나올 프로젝트였단 말이죠. 좀 더 키워야겠네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내년에 원래 예정돼 있던 프로젝트인데 올해로 이제 그 땡겨서 네.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지금 7월에 입찰해놓고 연내 발표하겠다라는 게 사우디의 지금 계획이거든요. 예. 이건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제 발주를 좀 하고 싶다라는 거죠.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이제 또 캐펙스 투자에 대한 뭐 사우디나 UAE나 이런 중동 산유국들이 이제 발표하는 캐펙스도 좀 이제 늘어나고 있고 네. 캐펙스 발표치도 예상치도. 그래서 일단 해외 쪽에 대한 그런 어떤 분위기도 과거보다는 많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수주는 그렇고 네. 이제 보면 작년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대우건설하고 현대건설이 작년에 해외 수주를 굉장히 잘했어요. 네. 근데 나머지 회사들은 한 4년에서 5년, 작년까지 포함해서 한 4, 5년 수주를 굉장히 못했고 네.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도 작년을 빼고 한 3, 4년 동안 굉장히 수주가 부진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수주를 많이 한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을 보면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 매출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발생을 할 거고 의미 있게 숫자로 쭉 올라오는 게 내년에 확인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국내하고 해외가 다 좋아진다, 실적이.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감안해서 좀 보시는 게 더 좋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건설주가 잘 나가는 이유가 다 여기 있었네요. 그럼요. 예. 아, 진짜 진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진짜. 다른 이슈로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국내하고 해외 뭐 발주라든지 현황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좋다라는 걸 봤고 조금 이슈 좀 볼게요. 이슈. 네네. 대우건설 아, 같은 경우가 지금 핫하지 않습니까? 핫하죠. M&A 네. 때문에 지금 산업은행이 사실상 이제 펀드를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 50.75%. 네. 근데 요게 최근에 언론 보도 보니까 그 50%의 가치를 한 2조 원, 주당 한 10,000원 이상은 받아야겠다라고 사느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들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현재 시총은 3조 7천억 정도입니다. 오늘이 며칠이냐? 예, 6월 8일 기준으로 시총이 3조 7천억 정도고 얼추 한 4조 원 정도 시총의 가치를 해서 그 절반을 2조 원에 팔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언론 보도가 맞다면.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은? 일단은 한번 저희 복귀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제 네. 2017년이었나? 한번 이제 매각하려다가 호반건설이 드랍하면서 매각이 네. 안 됐잖아요. 예.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가? 이제 그때는 이제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었죠. 별로 사려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없어서. 없었고 회사도 굉장히 실적이 좀 전망치도 안 좋았고 그 당시에 해외 손실도 많았었고. 네.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은 지금은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지금 이제 회사 전망치도 굉장히 좋고 회사는 좀 느긋하고 사고 싶은 이제 사야 되는 사람이 좀 급해진 거죠. 그걸 이제 네. 우리가 원매자라고 하는데 네네. 예, 사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아마 예비 입찰 나올 거고 6월 말에 7월 초에 예비 후보자 선정해서 8월 달에 본입찰 가는 일정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해관계 맞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저기 매도자 입장에서도 너무 느긋하게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빨리 공적 자금 회수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원매자 입장에서도 어쨌든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좀 사고 싶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잘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는 이제 뭐 사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었잖아요. 네. 지금은 뭐 워낙 많은 그 잠재 후보들이 지금 수면에 드러나 있는 후보들도 굉장히 많고 드러나지 않은 후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기대감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주당 단가를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이제 적절치 않고 네. 그냥 뭐 그 언론에서 나오는 그 금액이 네. 뭐 전혀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뭐 경영권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요게 이제 또 빠르게 또 시장을 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얼추 한 6월 8일 현재 한 9,000원까지는 주가가 그래서 많이 이제 올라와 제가 있더라고요.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간에 아직 이제 뭐 예비 입찰 공식적으로 입찰 오픈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네, 아직은. 지금은 이제 진행 중이니까 사실은 누가 이제 관심을 보이느냐에 초점이 조금 더 많이 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은 빨리 반영하기 때문에 입찰하고 그러니까
사가고 나서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가 사가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단순히 뭐 얼마에 사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사가서 앞으로 어떤 시너지와 어떤 비전이 보이느냐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 포스트 머저라고 해서 M&A 이후에 그렇죠. 뭐 통합 작업 또 그쪽이 원래 갖고 있었던 쪽과 시너지. 네. 그러면 그 시너지 진짜 대우건설이 M&A 이후에 잘 나가려면 어떤 주인을 만나는 게 좋은가요? 특정 무슨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린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차치하고서라도 거죠. 네. 사업 구조라고 뭐 예를 들어서 약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외 자금으로 팔리면 네. 약간 알게 모르게 뭔가의 반감 이런 게 또 시장에는 또 없지 않아 생길 수도 있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뭐 아예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뭐 쌍용건설도 사실 뭐 두바이 투자청한테 팔렸었고 예. S오일도 아람코가 네. 보유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해외 단순히 뭐 해외 자금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물론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이미 전례가 좀 있다라는 상황이고 이제 중국한테 팔리는 건 조금 반대할 수도 있죠. 반대할 수 있긴 한데 네. 뭐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어쨌든 산은이 공식적으로 밝혔던 것도 가격이 다가 아니고 예.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분야. 복합적으로 보겠다라는 거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이 비딩에 누가 들어오는지를 좀 보고 이제 그 들어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저희가 보는 게 맞지 지금 이제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르다. 그리고 맞습니다. 뭐 부적절한 것 같고요. 예. 이게 단순히 사모펀드가 갖고 있던 매물을 파는 거라면 사실 가격 최우선 정책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예. 아니라 사실상 산업은행이 지배하고 있는 펀드를 통해서 이제 파는 거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이거는 뭐 사실 대우건설이라는 좀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많을 많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분들은 이거 산업은행 독단적으로는 절대 판단 못합니다. 예, 금융위 갔다가 또 더 높은 곳에서 갔다가 그리고 이제 결제 라인 내려옵니다. 예. 항상 모든 딜이 마찬가지지만 클로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클로징 예. 마지막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잔금까지. 그럼요. 그죠. 예. 잔금 끝단까지 받을 한 번 때까지. 아픔을 겪었잖아요. 아. 3년 그 후반하고 했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예. 혹시 그 요런 이슈들을 포함을 해서 최근에 이제 세미나 다니면 네. 기관 투자자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고 막 제일 많이 궁금해하고 막 이거 좀 키포인트 되겠다 막 이런 것들은 뭐가 있어요? 지금 제일 궁금하신 아까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원자재 영향 가격. 일단 예.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포지셔닝을 어떻게 취해야 되냐를 가장 궁금해하세요. 투자자로서 예,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간에 0.3배, 4배에서 2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더 가져가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더 사도 되느냐, 이런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고요. 그 말인즉슨 약간 수급 공백, 뭐 빈집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수급적으로는. 수급적으로는 그쵸, 완전 빈집은 아니죠. 지금 네, 완전 빈집은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 채워는 놨는데. 그것도 이제 하우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채웠다가 파셨던 데도 판 데도 좀 있을 거고 네. 일단은 계속 가져가시는 데도 있을 거고 비중을 좀 줄였던데 그거는 이제 뭐 워낙 하우스들마다 좀 이제 뭐 전략에 따라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질문이 제일 많다. 거기에 따른 조언은 뭐라고 해주시나요? 이게 이제 이 착시 현상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0.34배 때 0.8배 올라오니까 너무나도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네. 히스토리컬리 보면 0.3배, 4배가 사실은 비정상적인 구간이었던 거고 그랬죠. 예. 0.7배, 8배가 사실은 크게 뭐 리레이팅 요인이 없었을 때 노멀한 수준이에요. 예, 0.7배, 예, 8배가.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떠냐? 제가 작년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아무튼 제가 KTV에 와서 쓴 자료가 무슨 내용을 담았냐면 회사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재무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향후의 시적 전망도 굉장히 좋고 분양도 굉장히 좋은데 네. 왜 이렇게 주가가 안 될까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썼었거든요. 네. 그때 얻은 결론은 뭐냐면 매출이 빠진다. 그다음에 ROE 개선에 대한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빠졌었고 네. ROE도 추세적으로 개선되지 못했던 구간이었다. 과거에 그 동안에는. 네. 그럼 앞으로 어떨 거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윤곽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보면 매출이 향후 2, 3년은 우상향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ROE도 향후 2, 3년간 추세적으로 개선이 되는 구간이다. 그러면 이런 구간이 과거에 많았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과거 10년 동안 보면 ROE가 추세적으로 2, 3년 동안 우상향하는 구간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해외 손실도 많았고. 네.
매출도 이번에 분양이 다시 업사이클로 오면서 한 2, 3년 동안 그러니까 매출하고 ROE가 둘 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2, 3년 동안 개선되는 그 사이클이 거의 없어요. 과거 10년 동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리레이팅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뭐 1배 이상에서 충분히 일단 저희가 타겟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보면 0.8배가 비싼 레벨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사실 0.8배 정도는 노멀한 수준이다. 그렇죠. 노멀한 수준이다. 과거가 좀 비정상적으로 그렇죠. 낮았던 거지.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과연 거기에서 과거 대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보는 거죠. 충분히. 예. 대선도 가장 중요한 요인. 대선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시멘트 철강 쪽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어떤 뭐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판가 인상이 건설사들은 뭐 이제 뭐 분양가라든지 이제 전이를 할 수 있는 요인은 됐다 해서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시멘트 철강 쪽은 조금 물론 이제 철강은 다른 분들이 이제 섹터 커버를 하시겠습니다만 그 원자재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원자재 회사들. 예. 일단 시멘트는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PQC 분석이라고 하는데 네. 가격, 그다음에 물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연내 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인상된 곳도 있고. 네. Q는 어떨 거냐라고 이제 보면 사실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출하량이 이제 빠지는 구간이에요. 이게 이제 시멘트 가격이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냐면 이 옅은 하늘색이 협정 가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가격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소비재로 치면 이제 소비자 가격, 네. 프라이스 택에 딱 찍혀 있는 가격이고,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느냐가 이제 내수 가격이 저 짙은 파란색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리고 그 분홍색이 이제 그 괴리율인데 보시면 이제 거의 뭐 20%까지도 할인된 금액으로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네. 가격이. 그러니까 협정 가격 그러니까 뭐랄까 공식적인 가격은 있는데 그 가격에 못 팔고 있는 거. 왜냐? 공급 과잉 산업이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시멘트가.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가격이 이제 할인돼서 팔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협정 가격 자체가 2014년도에 한 번 인상되고 지금 거의 7년 넘게 한 번도 인상이 안 됐어요. 꽤 오랜 기간 가격 인상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시멘트 회사가 가격을 올리는 방법은 딱 차트 보시면 두 가지가 있겠죠. 네. 협정 가격을 올리고 할인율을 유지하거나, 협정 가격이 못 올리면 할인율을 축소시키거나.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실제로 이제 실적에 들어오는 가격은 올라가는 거니까. 저희가 보는 걸 일단 협정 가격 자체가 올해는 좀 인상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굳이 할인율을 크게 이제 축소를 안 시켜도 일단 뭐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 이제 공급 과잉이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피겨 8번을 한번 봐주시면 이제 이게 시멘트 출하량인데 80년대에서 90년대 후반까지의 대한민국의 대개발의 시대를 제외하면 이렇게 추세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는 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숙된 산업이에요. 그래서 단기 사이클이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 이렇게 단기 사이클만 있는 시장인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주택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그림 9번을 보시면 이제 요걸로 이제 실제로 출하량이 늘 건지 줄 건지 이제 충분히 추정이 되는데, 신규 분양을 통해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보시면 시멘트 출하량, 그러니까 이제 이 선 차트가 아파트 전국 분양 물량인데, 보시면 2015년이 정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쭉 빠지는데 출하량이 언제 올라오냐면 17년에 올라옵니다. 2년의 레깅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아파트 전국 분양 물량 꼭지와 그다음에 시멘트 출하량의 꼭지 사이에 한 2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바닥이 2018년이잖아요. 주택 공급의 바닥은. 그죠? 그러면 시멘트 출하량은 언제부터 올라올 거냐? 2년이 지난 올해부터는 출하량이 턴할 거다라고 저희는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9, 20년 쭉 올라왔잖아요, 공급. 그러면 22, 23년도에도 출하량이 어느 정도 우상향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체 뭐 아파트 이제 분양을 해놓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이 시작되니까 그 텀을 한 2년 정도 레깅을 두고 시멘트 출하량이 이제 올라올 거다. 그죠. 그래서 판가도 좋아지고
네. 양적인 것도 좋아지고 그럼 P와 Q가 다 좋아지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C 남았죠. C. 코스트. 예, 코스트. 비용. 코스트 어떻게 될 거냐? 아이고, 예. 시멘트의 원가율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게 그 이제 원료예요, 원료. 예, 이제 예. 대표적으로 뭐 유연탄. 대표적인 원료가 이제 유연탄인데 네. 기본적으로 C에 약간 이제 그 연료, 그다음에 그러니까 유연탄이라는 연료와 그다음에 전력비가 이제 그 양축인데 네. 그 전력비는 이제 ESS라든지 폐열을 활용한 예. 그런 거라든지 해서 좀 전력비도 좀 많이 낮춰지고 있고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유연탄이 남았죠. 그러면 네. 유연탄이 옛날에 100을 썼다면 최근에는 이 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폐기물을 태워서 유연탄 사용을 줄여요. 네. 그게 이제 그림 13번 봐주시면 우리가 이제 순환자원 대체율이라고 부르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23% 정도 되는 거죠. 네. 순환자원 순환자원 대체율. 예를 들어 이거 좀 쉽게 설명드리면 예전에 유연탄을 100%를 썼는데 23%는 폐기물을 쓴다. 뭐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직관적으로. 뭐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네네네. 뭐 고체 고형 연료 같은 거.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유럽 국가라든지 이런 데는 뭐 굉장히 높죠. 예. 그럼 이게 영향이 있냐? 그 옆에 14번 차트 보시면 예. 이 매출 원가율이 이 순환 대체율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 연동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순환 대체율이 높은, 예를 들면 독일이 높죠. 68% 되죠. 하이델베르그 시멘트가 독일 회사거든요. 원가율 40%대입니다. 그죠? 자, 일본이 19%인데 일본의 대표적인 데가 저기 보이시죠? 저기 짙은 색 80%대 이상에서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이고 타이헤이오 시멘트 예, 뭐, 거기고 예.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43% 정도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라파지? 예, 거기가 이제 그 프랑스 회사인데 거기가 이제 한 중간 정도 위치이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아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모든 시멘트 회사가 이쪽에 수산자원 대체율을 늘리고 있는데 성룡량에도 꽤 뭐 한 40% 이상 늘릴 예정이에요, 향후에 추세적으로.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원가율은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비용단에서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PQC가 다 좋아지는 구간이에요, 시멘트 회사는. 아하. 그래서 뭐 전망 산업도 좋고 PQC도 좋아진다. 그래서 뭐 이쪽 건설 밸류 체인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거의 이제 분양 들어나면은 우선은 철근 수요부터 많아지고 그다음이 시멘트, 그다음이 이제 그 내장 이런 것들 들어간다. 그래서 그 뒷단 잠깐만 보면은 최근에 지누스라든지 뭐 한샘이라든지 약간 인테리어 내장재 가구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쪽도 리포트를 좀 쓰셨더라고요. 네네. 가구는 사실 조금 이제 이 목재 가격이 또 많이 인상됐잖아요. 예.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하. 그래서 또 가구 가격 올린다는 뉴스도 네, 좀 가격 가격 나오던데요. 그 이제 가격 가격 올리는 게 이제 결국엔 원자재 때문에 네. 목재 가격 인상 때문에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한샘 같이 이제 한샘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2분기 실적 컨센서스보다 조금 컨센서스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프리뷰 자료들이 나오면 컨센서스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다만 그 이제 핵심 비즈니스가 이제 그 리하우스라는 이제 리모델링 관련된 비즈니스인데 거기는 워낙 좋아요, 지금. 그래서 딱 뭐라 그럴까 단편적으로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 국면. 네. 애매한 국면이고 워낙 그러니까 너무 좀 가구 쪽에다 포커싱하지 말고 네네. 리하우스 쪽도 이제 사실 봐야 핵심은 리하우스거든요. 핵심은 비중이 리하우스. 어떻게 돼? 이익 비중이? 이익 비중이요? 예, 가구 쪽하고 리하우스 쪽하고 리하우스 쪽이 엄청 커지긴 하더라고요. 계속 이제 리하우스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리하우스는 그러니까 이제 쪽 리모델링 쪽은 계속 이제 그로스가 좀 나오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얼마 정도 한 6대4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딱 그 B2C에서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가구만 보면 예. 한번 6대 리모델링 리하우스 중에 6대4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리하우스 쪽이 60%, 네네네. 가구보다 더 높은.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잘 늘어나는 게 이제 시공도 이제 이쪽에 같이 그 밸류체인을 일원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이 잘 돼야 되는 핵심 사업이에요. 그래서 물론 가구가 또 잘 돼야 되지만 네. 그냥 딱 목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가구에 대한 비용이 조금 늘어나고 2분기 실적이 우리가 연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빠진다고 하지만 그게 뭐 엄청나게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뷰를 가져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한샘 같은 경우는 목표주가 16만 원 쓰고 계시네요. 네네. 그 참 한샘이 옛날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항상 밸류에이션을 높이 네, 받아왔던 맞습니다. 회사인데
한동안 이상하리만 찜 주가는 참 못 가고 있고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는 좀 있었어요. 이슈가 좀 많이 있었어요. 뉴스에 여러 나오는 가지로 것들도 좀 많았었고. 뭐 그런 뭐 어떤 정상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실제로 좀 안 좋은 이슈도 안 좋은 상황 회사가 좀 안 좋은 상황도 좀 이어졌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회사는 매출이 좀 성장률이 잘 나와줘야 되는 회사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리하우스 쪽에서 잘 이끌어주고 있고 생각보다 가구 쪽의 성장률이 워낙 그동안 좋아서 이제 기대감 좀 많이 이제 높여주고 있는 것만큼 사실 이제 주가가 좀 못 올라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목재 가격 인상까지 좀 겹치는 바람에 조금 단기적으로는 슬로우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뭐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관자재까지 워낙 많은데 그 중에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는 이 창호하고 단열재 회사들도 좀 관심 갖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건설업 전방산 그 건설 업황이 그냥 좋아지는 구간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수혜를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정책적인 수혜까지 좀 곁들어지거든요. 이 창호하고 단열재는 뭐 대표적으로 이 화재 관련해서 안전 성능 그 기준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 성능 평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스펙이 좀 좋아야 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불연재, 준불연재나 불연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갈 거고 고스펙을 이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입 장벽이 엄청 높은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경쟁은 심화될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대표적으로 대형사들 뭐 LG하우시스, KCC 이런 애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로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에 대한 부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도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열재에 대한 성능도 좀 높아야 돼요. 그래서 단열이 잘 되고 불도 잘 안 타야 되고 이런 스펙들을 좀 정책적으로 의무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업황에 대한 수혜 플러스 정책에 대한 수혜가 같이 간다. 라는 측면을 좀 감안을 하시면 이제 이쪽에 대한 창호나 단열재에 대한 회사들은 좀 관심 갖고 좀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너무 많은 걸 여쭤봐서 좀 죄송할 정도인데 마지막으로 리츠 한번 가죠. 최근에 리츠 리포트들을 좀 쓰셨더라고요. 뭐 리츠도 지금 워낙 많이 올라서 뭐 지금 뭘 말씀 그런가요? 그렇죠. 리츠들도 좀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사실 리츠는 그 지금 배당 보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주가가 오를수록 또 상대적인 배당 메리트는 떨어질 수밖에 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동안에 너무 못 올랐죠. 배당 글로벌리 봤을 때 배당 수익률 대비 주가가 너무 못 올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좀 어느 정도 이제 실물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서 해칭 수단으로 좀 각광을 좀 받았어요. 소리 소문 없이. 그러면서 굉장히 좀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당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가적인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아직도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급락하기에는 뭐 그럴 가능성도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기초 자산도 워낙 이제 뭐 물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도 좀 이제 다변화되고 있고 기존의 오피스나 리테일만 담던 자산들도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복합적으로 물류센터나 오피스들도 추가적으로 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그 대어들이 좀 많이 있어요. 리츠도.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시황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도 좀 들고 있어서 리츠 쪽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리츠를 설명드릴 때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 리츠 투자할 때는 주가 상승은 별도다. 그러니까 별도라기보다는 이제 플러스 알파다. 덤이다. 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그 캐피털 게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시세 차익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안정적으로 한 5-6% 배당을 준다니 그게 어디야 이렇게 들어갔다가 사실은 그런 자본 차익, 시세 차익 노리기도 하게 되거든요. 또 그러다가 나 5% 배당 노리고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5%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못 견뎌요. 그쵸.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리츠를 투자하는 그 가장 본연은 결국에는 장기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창출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셔야지 맞아요. 그렇지 않으시면 굉장히 왜냐하면 리츠도 주식이기 때문에 네. 채권이 아니고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보셨을 거잖아요. 그 코로나 영향도 굉장히 세게 받았었고 네. 실질적으로 히스토리컬리 그려봐도 지수 대비 굉장히 변동성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하셔야 되고 그렇죠. 네, 그 배당 그리고 이제 또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정말로 이 회사가 배당의 안정성이 좋은지 네. 신규 자산은 편입할 때 적정 가격에 잘 편입을 했고 뭐 이제 신규 자산 편입할 때 뭐 유증할 수도 있고 이제 LTV를 좀 더 활용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뭐 희석 효과나 이런 것들 다 이자 비용들 다 감안했을 때도 배당이 늘어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체크를 해가면서 이제 보시는 게 좋은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약간 자산 배분 성격으로 봐야지, 그렇죠?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급등했어요. 괜히 따라 들어갔다가 물리면 이 내상이 다른 알 주식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이제 지수가 한참 계속 쭉 올라올 때 예. 하루에 뭐 10% 수익률이 너무나 쉽게 났던 예. 그런 시절에는 주식 그 리츠는 아예 진짜 쳐다도 아무도 안 안 봤죠. 예. 연간 5%니까 네. 데일리로 10% 수익이 나는 시장에서 연간 5% 기대 수익률을 갖고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다가 예. 최근에 어쨌든 뭐 그런 아까 말씀했던 요인들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도 조금은 이제 그때보다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변동성이 좀 있잖아요. 네. 마냥 지수 전망치가 높진 않으니까 뭐 이제 대안으로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꼭 최근에 많이 올랐죠. 네, 최근에. 캐시플로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중장기로 안정적인 캐시플로어를 목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그 리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증자를 하잖아요. 편입 자산을 더 주기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편입 자산을 넣고 싶을 때, 그렇죠. 편입 자산을 더 살 때, 더 살 때. 그럴 때 그러면 일반 주식처럼 똑같이 기존 주가에 대해서 좀 희석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왜냐하면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네. 늘어나니까 대신에 신규 자산 편입을 하게 되면 그 자산에서 이때 수익이 어쨌든 뭐 수익을 가져오잖아요. 더 생길 수 있고. 그게 더 생길 수도 있고 덜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신규 자산 편입할 때 100% 유증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차익을 할 LTV가 수도 좀 있고. 낮으면 차익만 갖고도 충분히 편입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유증보다는 희석 효과가 좀 덜하겠지만 이제 차입을 하는 만큼 이자 비용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DPS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이 리츠라는 것도 주식이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그 팩터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죠. 모든 리츠가 모든 배당 수익률이 모두 똑같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시장에서 지금 가장 핫한 자산 중에 하나의 물류센터 리츠라고 하면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단 말이죠. 다른 네, 리츠에 네, 대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그만큼 더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약간 그 안에서도 성장 가치를 그럼요. 본다는. 예. 그래서 기초 자산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리츠를 보실 때 저 딱 크게 세 가지 분석 방법을 이제 쓰는데 첫 네. 번째는 이제 기초 자산이 뭐냐. 그럼 기초 자산이 뭐냐에 대한 이 질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종류, 네. 그다음에 임차 기간, 그다음에 뭐 자산이 오래된 기간을 많이 가지고 있냐, 아니면 신축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냐 등등등. 임차의 책임 임차인이 누구냐 그쵸.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초 자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스폰서가 누구냐, 안정적인 스폰서를 보유하고 있느냐. 그래서 신규 자산이 굉장히 뭐 안정적으로 수급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팔고 싶을 때 굉장히 잘 이제 주고받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스폰서라면은 일종의 대주주와 같은 뭐 개념.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쉽게 표현하면. 예. 그래서 아니면 이제 책임 임차를 이제 충분하게 그 임대료 미납 없이 연체 없이 충분히 잘 책임 임차를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이제 스폰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구조입니다. 구조. 이게 리츠가 어떤 구조로 짜여져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쓴 자료 보시면 이제 그 리츠 3개를 제가 분석을 했는데, 네. 네, 거기서부터 이제 보시면 이제 빛이 밑으로 레셔널 쪽에 가 보시면 이제 아니요 그 위 요거요? 그 위에 거기 그 레셔널 있죠? 예. 포인트 1, 2, 3에서 기초자산, 그다음에 아하. 스폰서, 그다음에 구조,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느냐라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세 리츠 다 똑같은 그 양식으로 분석을 했고, 네네네.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건 이제 맨 위에 이제 그 조금 위로 잠깐 올라가 주시면 예.
여기 이제 피치에보다 이제 배당 아하. 수익률이 어떠냐까지 이제 봐주시면 사실은 이제 충분하게 분석이 되는. 분석이 됩니다. 예. 요거는 그 ESR 캔달 스퀘어 리츠. 네. 이게 최근에 거의 7,000원대까지 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뭐 리츠 중에서도 뭐 유통을 저기 담고 있느냐, 뭐 오피스를 담고 있느냐, 물류센터를 담고 있느냐, 또 이게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우리 그래서 뭐 이번 시간은 이제 리츠의 어떤 분석 방법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마지막으로 저기 그래도 토픽 한번 리스트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대형사 중에서 탑픽은 대우건설하고 GS건설을 계속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차선호주로 현대건설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전략은 이제 보시면 탑픽은 아무래도 주택에 조금 더 오리엔트돼 있는 애들이고 차선호주는 해외 쪽에 대한 포션이 좀 많은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탑픽만 가져가기보다는 탑픽에서 하나, 차선호에서 하나, 그러니까 주택 하나, 해외 하나 이렇게 페어로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네. 하반기로 갈수록 현대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을 좀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이제 해외 쪽이 조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원전 수주도 하나 대기 중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 이제 확실히 이제 그 주택도 보시면 네. 그 기울기가 2019, 20, 21년도 주택 공급 기울기가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는 많이 올랐지만 네. 이제 초반에 주택에도 오를 때 못 올랐던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이유는 이제 해외 쪽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되면서 최근에는 상대 수익률이 많이 좋아졌는데, 어쨌든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가면 더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회사.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은 12월 달에 공릉 역세권 개발하고 용산철도병원이 리츠 개발 사업인데 착공이 예정이 돼 있어요. 12월 달에. 예.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정말 착공이 잘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디벨로퍼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산한테. 이 글로벌 디벨로퍼들의 비즈니스 구조를 보면 한 매출의 50% 정도는 개발 사업으로 가져가고, 네. 30에서 50% 정도는 운영형 사업을 가져가요. 네.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항상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예. 이게 다운 사이클일 때 캐시플로우를 지탱해줄 수 있는 운영형 사업들을 매출의 한 30% 이상은 가져간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리츠 사업이 이제 정말로 착공에 잘 진입이 하게 되면 비즈니스의 구조의 전환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드디어 우리가 매번 현산한테 디벨로퍼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반쪽 디벨로퍼거든요. 왜냐면 개발 사업만 잘하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운영형 사업이 이제 이 반절을 채워줘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12월 달에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현대산업개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회사고, 네. 이게 또 이제 그 올해 이제 그 두 개, 그다음 내년에 가장 큰 자체 사업 중에 하나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도 리츠형 사업으로 진행이 될 건데, 네. 그 세 개 사업이 다 준공이 되면 이게 다 자리츠가 만들어져요. 예. 그다음에 이 자리츠를 아우르는 이제 모리츠가 상장이 될 거거든요.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준공이 되면.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도 하반기에 한번 좀 봐야 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토픽까지 꼼꼼하게 우리 진성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또 네. 저희가 오늘 너무 오래 빼먹어서 진이 빠지셨을 것 같아요. 좀 편집 좀 많이 해주세요. 예, 네. 죄송하긴 한데, 근데 너무 알짜였어요. 거의 한 1시간 반 가까이 찍었는데 요거 너무 아까워서 거의 잘라내는 거 없이 아니 그래도 될 것 잘라주세요.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진성 애널리스트, KTB 투자증권의 라진성 연구원 함께했고요. 오늘 진짜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